9월의 따뜻한 어느 오후, 나는 오스틴 외곽의 오래된 농가 앞에 차를 세웠다. 현관에 매달린 바람종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한때는 그 소리가 안전함과 여름 오후의 웃음을 뜻했지만 이제는 낯설고 텅 빈 느낌이었다. 1년 넘게 이곳에 오지 않았다. 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젠 찾아올 사람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현관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포옹 대신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흘러나왔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할머니, 정희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생각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조심스레 다가서며 물었다. 들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다고. 할아버지랑 두 분 다.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떨리는 손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단순한 동작이 마치 따귀처럼 느껴졌다. 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만 찾았단다. 혜훈아. 침대에 누운 채 계속 내 이름을 불렀어. 우리 과학자 손녀라고. 그런데 너는 오지 않았지. 한 번도. 숨이 목에 걸려 멎을 듯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전화한 번호를 보여주세요. 진짜 제 번호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오래된 메모장을 들고 있었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살짝 말려 있었다. 그녀는 그걸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필체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러나 메모장에 적힌 번호는 내 것이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이건 제 번호가 아니에요. 나는 속삭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쭉 같은 번호였는데요. 할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우린 네가 대학교 가면서 번호를 바꿨다고 들었어. 연락받기 싫어했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아니요. 나는 뒷걸음질 치며 현관 난간을 붙잡았다.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은 듯 떨렸다. 작년 봄방학이 왔었어요. 집에 왔었어요. 수진이 있었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린 여기 있었어. 항상 여기 있었지. 혜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당신들이 요양원에 계시다고, 면회도 금지됐다고, 격리 중이라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학교에만 집중하라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을 반쯤 벌렸다. 마치 바람에 숨이 날아간 듯했다. 그 사람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가족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나는 덧붙였다. 그랬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우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었지만 아팠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그 사람들 일부러 날 고립시킨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프단 것도 돌아가셨단 것도 너무 늦게 들었어요. 장례식도 오늘 오후 1시라고 들었는데 교회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마치 다리가 풀린 듯 현관근의 의자에 앉았다. 장례식은 오전 9시에 있었어.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모두가 너를 비난했지. 안 나타났다고. 관심 없었다고.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전 절대 할아버지 장례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날 믿어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속삭였다. 마치 그 바람조차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분은 내가 무관심했다고 믿고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젠 진실을 알아.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따뜻했다. 우리나라 혜운아. 할머니는 눈가를 소매로 훔쳤고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굳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눈 속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더 깊고 단단한 것이 있었다. 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치마자락의 먼지를 툭툭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갔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더는 잃을 것도 없었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공기만은 달랐다. 더 무겁고 더 진실했다. 그녀는 부엌벽에 걸린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다. 수자 이모니? 나야. 지금 당장 준호랑 수진이 데리고 집으로 와. 바로.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기색이 있었지만 그녀는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기다릴 거야. 그리고 작별 인사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내 쪽으로 돌아섰다. 변호사도 오고 있어. 너희 할아버지가 모두 앞에서 낭독하라고 남긴 게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잃을 게 없다는 확신은 분명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부엌에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 나는 부엌 한가운데 작은 식탁에 앉았다. 그 식탁은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내가 오려낸 과학 기사를 읽던 곳이었다. 벽 너머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엄마는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아빠는 마치 중요한 회의에 온 사람처럼 점잖고 계산된 말투였다. 수지는 익숙한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정적.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단호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성우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성우 씨의 유언장을 읽을 겁니다. 그게 내 신호였다. 나는 거실로 들어섰다. 세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나를 향했다. 엄마의 가짜 미소가 일그러졌다. 아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수지는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엔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할머니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른 걸까? 이성우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단순한 법적 문서를 넘어서 그 안에는 분명 비밀도 함께 들어있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이성우,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나의 모든 뜻은 명확하며 이를 최종적인 유언으로 선언합니다. 방 안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의 아내 정희에게는 우리 가족이 지내온 이 집과 그녀의 삶이 평온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남깁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했다. 그리고 나의 손녀 혜운에게는 파인리지길 482 번지에 위치한 새로 지은 연구소 건물, 그 안에 모든 실험 장비, 내가 후원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재산권, 그리고 연구소 운영 및 인건비로 충분한 자금을 남깁니다. 그 순간 방 안이 금이 간 듯 조용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숨을 날카롭게 들이쉬고 엄마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건 수진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거칠게 밀어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실험실을? 전부 다.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이성우 변호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모든 유산, 계좌, 자산, 투자금은 두 손녀인 혜은과 수진에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진은 참지 못하고 또다시 외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나한테 전부 다 주신다고 했잖아. 그게 당신들이 한 약속이었잖아. 그녀는 부모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할아버지 찾아가고 착한 손녀처럼 행동하고 말 잘 듣고 다 연기했던 거 그거 다 왜 했는데. 다 내 거 된다며. 그랬잖아.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얼어붙은 채로.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단지 명확함만 있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의 진심을 얻기 위해 거짓을 택했고 부모는 그 연기를 조종했다. 할머니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옆 서랍을 열어 접힌 편지를 꺼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안의 단호함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도 낭독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편지를 이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다. 낡아 약간 누렇게 변한 종이. 그러나 그 위의 필체는 또렷하고 흔들림 없었다. 성우 할아버지는 이 글을 쓸 때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변호사는 숨을 고르고 읽었다. 사랑하는 혜은아, 이 편지가 읽힌다는 건 내가 너의 곁에 더 이상 없다는 뜻이겠지. 그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부디 이 글이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전해주기를 바란다. 넌 언제나 남달랐단다. 고쳐야 할 이상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함이었지. 나는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다. 엄마의 눈빛이 등을 태우는 듯 했지만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세상의 소음 속을 헤맬 때 너는 조용히 진실을 찾았지. 사람들은 공연을 했고 넌 관찰을 했지. 넌 내 작은 과학자였고 내 자랑이자 나의 모든 희망이었다. 눈물이 턱 아래까지 차올랐다. 할머니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따스한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7살 때 빗물이 컵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노트에 기록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너는 언제나 질문이 가득했지만 너희 부모는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려 한 적이 없었지. 난 네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랐단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다. 수진이는 늘 더 크고 눈에 띄었지. 부모에게는 더 이해하기 쉬운 아이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았지.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탓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그들이 쓴 대본을 충실히 연기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너는 네 스스로 대본을 썼다. 그것은 용기였고 나는 그 용기를 누구보다 존경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방 안가득 메아리 쳤다. 과학 경시대회에서 처음 상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니 너희 부모는 오지 않았지. 수진이의 발레 리허설이 있었으니까. 너는 트로피를 품에 안고 우리 집에 와서 물었지. 이거 그냥 침대 밑에 넣어도 돼요? 자랑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날 내 마음이 찢어졌단다. 편지의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세상에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너는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단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과 따뜻함, 그리고 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너의 미래가 내 뜻대로 펼쳐지길 바랐단다. 그래서 연구소를 지은 거야. 그래서 유언장을 바꾼 거야. 넌 결코 실수가 아니었어. 너는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기적이란다.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숨소리마저 멎은 듯한 정적. 나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나를 봐주셨다. 세상이 외면하던 나를 조용히 바라봐 주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다. 나는 그 편지를 들으며 내가 침대 밑 상자에 감춰두었던 트로피들을 떠올렸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정리하던 손, 남몰래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 그마저도 죄책감으로 눌러왔던 순간들, 자격 없는 사랑을 원했던 아이였던 나, 서랍 깊숙이 숨겨진 상장들, 수진이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들리던 말, 잘난 척 하지마. 수진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의 책을 내밀며 이렇게 덧붙였다. 넌 이런 거 잘하잖아. 시험 전날마다 내 앞에 쌓인 그녀의 숙제 더미. 수진, 이건 부정행위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복도 너머에서 들리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혜훈아, 언니 도와줘야지. 가족끼리는 도와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었다. 그건 통제였다. 요구였고 침묵의 강요였다. 늘 반복되는 패턴. 수지는 요구했고 부모는 그것을 부추겼고 나는 순종했다. 어쩌면 그렇게 하면 언젠간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유용하면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밤마다 부모가 내가 잠든 줄 알고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다. 쟤는 대체 누구 닮은 걸까? 엄마의 속삭임. 우리 아이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거 아냐? 아빠는 웃으며 대답했다. 둘 다 웃었다. 나만 웃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작고 떨리던 손이 이제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손이 되어 있었다. 햇살을 유리병에 담으려 마당을 뛰어다니던 그 손이 지금은 진실을 움켜쥘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늘 나를 보았다. 세상이 외면해도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세상 누구보다 분명한 방식으로 나를 증명했다. 그 누구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나는 늘 조용한 아이였다. 모든 가족이 하나의 연극처럼 움직일 때 나만이 조용히 남아있었다. 수지는 무대 위의 별이었고 부모는 그녀 주위를 도는 위성 같았다. 나는 그런 관심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오랫동안 들고 다닌 그 거짓은 이제 더는 내 어깨에 남아있지 않았다. 무너진 것은 나의 조용함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이었다. 수진이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출 때 나는 뒤쪽 줄에 앉아 숨죽이며 박수치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박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엄마는 내가 과학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날 어떤 상인지조차 몰랐다. 10번째 생일이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먼 길을 달려와 주셨다. 할아버지는 신문지에 쌓인 현미경 세트를 선물로 주셨다. 종이끈으로 묶인 작은 선물. 나는 그걸 받자마자 부엌 테이블 위에서 열어봤다. 연못물, 양파 껍질, 꽃이 보이는 대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렌즈에 올렸다. 그런데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들린 엄마의 목소리. 혜훈아, 그거 정리해. 수진이 친구들 오잖니? 그런 과학 물건 안 보이게 치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 그게 반복이었다. 수진은 친구, 파티, 사진, 웃음이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책과 침묵과
종이로 만든 작은 세상을 쌓아 올렸다. 나만의 세계. 현실은 나를 위한 자리가 없었으니까. 내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 장학금이나 캠프 참가 같은 기회를 얻었을 때 부모는 마치 짐처럼 여겼다. 또 신청서 써야 해. 그만하면 됐잖아. 이번엔 쉬면 안 될까? 수진이 마이애미 여행도 챙겨야 하고. 그들은 모른다. 그런 기회들이 나를 어떻게 숨쉬게 했는지를. 낯선 이들의 인정이 필요한 침묵보다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때로는 분명한 적대감이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그리고 싶은 가족 이야기엔 방해였던 것이다. 학교에서 한번 엄마가 다른 학부모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혜은이요, 우리 작은 천재예요. 조금 유별나긴 한데 최대한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병이 뚜껑을 붙잡은 채 울음을 참아야 했다. 내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도 떠올랐다. 영재반에 들어갔을 때, 대학 조기 입학이 결정되었을 때 부모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렇게 빨리 세상 나가고 싶어. 평범하게 좀 살아. 별난 게 자랑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평범하지 않았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그리고 할아버지만은 그 진실을 부끄러움 없이 마주해 주셨다. 한 번은 수진이 내게 넌 못생겨서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한 날이었다. 12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는 헛간 뒤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주셨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작은 공책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을 적어. 언젠가는 세상이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 공책은 고등학교, 모든 실패한 실험, 외로운 점심시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일까지 내 곁에 있었다. 나의 갑옷이자 등불이었다. 지금 나는 그 거실에 앉아 내 앞에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믿는 얼굴로 앉아 있는 걸 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다. 나는 나만의 무게를 견뎠고 침묵 속에서도 끝내 나를 지켜냈다. 그들이 평생 내 빛을 꺼뜨리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그 빛이 마음껏 타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빛을 피할 수 없다. 마주 봐야만 한다. 그날 이후로 6년이 흘렀다. 부모님과 수진이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간 뒤 그들의 발소리가 마루 위에 메아리치듯 퍼져나가고 마치 오래된 폭풍이 마침내 바다 너머로 사라져버린 듯 고요가 찾아온 그 순간부터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들과 다시는 말을 나누지 않았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새로 만든 이메일 계정에서 메시지가 오거나 누군가의 이름으로 된 가짜 SNS 친구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부재에서 비롯된 후회일 뿐이다. 진심이 아닌 사과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했다. 그리고 나도 선택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연구소, 아니, 이제는 내 연구소는 단지 사적인 실험 공간에서 시작됐지만 곧 진짜 무언가로 자라났다.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세상을 바꾸는 공간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성우 혁신센터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단지 그분의 이름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미세 관계 시스템, 적응형 작물 유전자 연구, 친환경 해충 관리와 같은 분야에 집중했다. 한때 과학 박람회 구석 테이블 위에서만 조용히 존재하던 실험들이 이제는 전국 곳곳에 고통받는 농가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국 기후 회복력 혁신 대회에서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어머니의 침묵을 갑옷처럼 두르고 무대에 섰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무대 한편에는 해바라기밭 앞에서 웃고 계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상이 외면한 이들에게 투자한 이들을 위하여. 어디선가 분명히 당신이 이 장면을 보고 계셨을 거라 믿는다. 할아버지.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 미라와 태호는 이제 센터 내 주요 부서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여전히 실험을 망치고 가끔은 전자레인지에 팝콘을 태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끔은 문득 생각하곤 한다. 수지는 그날을 떠올릴까? 엄마는 여전히 저녁 파티에서 딸이 둘이에요 라고 연습된 미소로 말할까? 아빠는 지금도 자신을 원칙의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그런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대부분의 날은 전혀 떠올리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이 나의 마음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오랜만에 연구소 도서관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몇 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책들 사이에서 하나의 사진을 발견했다. 표지가 해진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라는 책 안에 끼워져 있던 그것. 나는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사진에 바랜 가장자리, 희미한 색감, 그리고 그 속의 장면. 내가 8살쯤 되었을까? 헛간 뒤 풀밭에 쪼그리고 앉아 딱정벌레 한 마리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서 계셨다. 우리는 둘 다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정갈한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작은 과학자는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가만히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다. 마치 성물처럼 손에 쥔 채로.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그는 옳았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자리를 찾았다.